유럽의약품청이 접종 후 혈전 사례가 보고된 얀센 백신과 관련해 다음 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 백신의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731명을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상향을 고민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는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 정부 당국과 군 당국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통상적인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지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청와대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 등 일부 지역에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가운데 날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혼선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진 얀센 백신, 유럽에서도 지금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쯤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아예 접종 제외 결정을 내린 국가가 나왔습니다. 김귀수 특파원이 베를린에서 보도합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14일 얀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뒤 나타난 특이 혈전 사례를 검토해온 EMA는 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해 EMA 차원의 권고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EMA는 또 공식 권고가 나오기 전까지 얀센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사례를 근거로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얀센 측은 유럽에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Und ich denke, das ist auch aus meiner Sicht eine ganz wichtige Botschaft an die Menschen, denn sie müssen sich darauf verlassen können, dass die Impfstoffe sicher sind. 이미 얀센 백신 3만여 회분을 받은 스웨덴은 접종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한편 덴마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perts were now convinced of the plausibility and the causality of this rare syndrome of VITT. It is a very serious case. We also have a risk estimate of 1 in 40,000 of vaccinated. 접종 중단 사태 등으로 백신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화이자 백신 5천만 회분을 당초 예정보다 이른 2분기에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에서 접종 중단을 권고한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도 이번 분기부터 들여올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단 도입 방침은 철회하지 않되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계약한 얀센 백신은 모두 600만 명분입니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과 물량은 미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접종되지 않은 만큼 해외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얀센 백신을 허가한 식약처도 얀센 측에 외국에서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1,808만 8천 회분입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어제 25만 회분이 도착해 지금까지 150만 회분이 들어왔고 오는 6월까지 550만 회분이 더 반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정된 물량만으로도 상반기 내 1,2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안정한 백신 수급 상황은 계속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0세 미만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얀센 백신의 안전성 검토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 여기에 정부가 2천만 명분을 계약한 모더나사는 미국에 7월까지 백신 2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외 지역은 공급망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다고 언급해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와 공급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분기 내로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 물량을 총 271만여 회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제약사별 도입 물량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코로나19 전파 상황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내 신규 확진자 7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예빈 기자, 700명대가 나온 게 석 달여 만이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714명, 해외 유입은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45명, 경기 238명, 부산 48명, 울산 30명 등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은 7,100만 건으로 일주 전보다 14.6%나 급증했습니다. 3차 유행 시작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당국은 사회적 긴장이 이완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을 고민할 상황이라면서도 일단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은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일부 시설에 공급하는 방안 정부가 검토한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와 콜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도가 낮고 반복 검사가 가능한 대상에 한해 자가검사 키트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 보건당국이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접종 중단을 권고한 존슨앤존스의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입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늦어도 내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앱을 설치하면 됐고 QR코드 인증도 가능합니다. 어제 0시 기준 백신 신규 1차 접종은 4만 3천여 명으로 총 123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 관련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미 협상을 위한 카드를 곧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미국에 대한 여러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긴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정보당국 총책임자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현지 시간 14일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이 주변 정세 재편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미 정보당국 보고서가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대미 협상을 위해 올해 안에 핵이나 미사일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전망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있는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concerned about capacity from the 10 October parade that we saw in North Korea to ensure that I maintain enough capacity for the total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could launch at the United States.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미 정보당국의 분석은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안보 위협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위험만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미군 당국자의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 역시 그동안 상하원에 출석했던 인사들이 전력 증강 필요성과 함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는 뜻을 주한 일본 대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다음 날 마침 IVC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달라고도 했는데 환담을 나누는 외교 행사에선 이례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 나아가 제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재판소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 정부는 우선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001년 영국이 해안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인 목스 생산 공장을 건설하자 아일랜드 정부가 재판소로부터 오염 방지 협의 등의 잠정 조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법적인 쟁점은 결국은 안전성, 위험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적으로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제소 언급에 일본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 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어제 그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자는 내용으로 LH 사태가 8년간 잠자던 법안을 깨운 셈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법 내용을 박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을. 적용 대상 공직자들,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병역 판정, 수사와 재판, 인사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다룬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부패 법들이 그간 사후 처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표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 내용 문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부모를 찾은 지 9달 만에 숨진 정인이.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울먹이기도 했던 장 씨는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면서도 아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는 증인으로 나와 장 씨가 정인이의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강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속도가 낮고 아주 강한 힘이고 접촉 면적이 넓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일부러 만든 물체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온 미군을 올해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날이죠. 그날까지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9.11 테러로 시작됐던 이 긴 전쟁을 이제 끝낼 때가 왔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영원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부시 전 대통령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울러 대통령이 4번 바뀌었다며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이젠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군하는 동안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도 이에 발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7천여 병력의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NATO discussed the way forward today and decided that we will start the withdrawal of NATO rescue support mission forces by May 1st.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비호한 아프간 집권 세력 탈레반을 공격하며 시작됐습니다. 전쟁 직후 탈레반은 실각했고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도 사살됐지만 아프간의 정세 불안과 탈레반 잔당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로 미국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20년간의 전쟁에서 2,000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고 2만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에 투입한 예산만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이 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발표 직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아프간에서 전사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미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해 9월 11일까지 완전히 철군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촉발했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논란이 불거진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과 자신이 세운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마사 회장은 자신의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의혹의 발단입니다. 이 지시에 대해 인사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김 회장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X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엔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 인격적 대우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 회장은 제17대와 18대, 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과거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사업체를 설립했고 2년 뒤에 정리한 뒤 업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략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이 LG와 함께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및 완성차 업체들과 최근 연 회의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겠다고 강조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발표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GM은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LG와 우리 돈 2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GM과 LG가 이곳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 23억 달러 규모로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공장에선 GM의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할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GM은 최근 앞으로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우리 돈 30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오는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도 미국 내 배터리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거라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습니다. GM과 LG의 미국 내 배터리 제2공장 설립 계획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이 연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투자 발표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도 대대적인 공격적 투자를 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The plan I propose i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rebuild America, protect our supply chain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 정부와 백악관의 중재로 배터리 분쟁을 벌이던 SK 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총 2조 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 관련 협의를 위해서인데요. 실제 시진핑 주석의 회의 참석으로까지 이어져서 미중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가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입니다. 오는 22일과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 측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We have big disagreements with China on some key issues, absolutely. But climate has to stand alone.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포함해 40개국 정상을 초청했지만 시 주석의 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케리 기후 특사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 주석의 참가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리 기후 특사는 오늘과 내일 셰전화 중국 측 기후변화 사무특사를 만납니다. 특히 이번 방문이 중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데다 상하이가 과거 두 나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기후 정상회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참가가 결정될 경우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첫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알래스카 회담에서 정면 충돌했던 미중이 이번 케리 기후 특사의 방문으로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4월에 찾아온 때 아닌 추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청 지역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대관령과 봉화, 장수와 제천 모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6.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쌀쌀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스한 남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안팎에 머무른 곳이 많습니다. 평소에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 표정은 점차 맑아지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광주가 4도, 대구도 4.6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춘천 19도, 대전 19도, 광주도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또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들의 안전성 논란과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0만 명 이상이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시민들 관심사는 이제 4차례가 언제인가입니다. 맞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또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올해 말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수급 차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급과 관련된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 수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만 11월 달로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략의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정부 측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아직은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3분기의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예상한 그 퍼센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결국 최대한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건데 모두가 나서도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백신을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민간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러나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잘해왔던 것, 그 원칙을 계속 좀 지켜주시는 게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실언이나 망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억지 홍보물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역 앞에 도쿄올림픽 100일을 앞두고 홍보물이 곳곳에 내걸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림픽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전날 발표된 오염수 방류 결정 때문입니다. あれはやっぱり漁民の立場からするというか辺に仕事をしてらっしゃる方からすれば耐えられ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특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유 중 하나로 후쿠시마 부흥을 내건 데 대해 정작 후쿠시마 주민들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안팎의 오염수 방류 비판 방어에 급급했는지
실언인지 망언인지 알 수 없는 정치인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別に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반응은 싸늘합니다. 放出していいと思う人はまずボトリングをして飲んでください。 오사카 지사는 오염수 부담을 후쿠시마만 져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여러 곳에 나눠서 방류하자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한 정부 동영상까지 만들어져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후폭풍에 좌충우돌하는 일본을 뒤로하고 스가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해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이 전화금융 사기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사를 사칭해서 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넣었던 고인의 아버지는 비로소 아들의 한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0대 청년에게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기범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하기 전에 돈 먼저 인출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자택 소재지로 소환장이 먼저 1차적으로 발부가 되고요.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인턴 일을 하며 모은 420만 원을 몽땅 날린 데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압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한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글을 올렸고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당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당 98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말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40대 조직원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근거지인 중국에서 활동하다 최근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중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한 달 뒤에 범행을 그만두고 국내로 입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98명 가운데 2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 열쇠를 준다거나 하는 관행들 하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6년 전에 권고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넘는 고가 열쇠, 가족까지 외유성 연수를 간다는데 그 실태를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창구는 2016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16명에게 123만 원짜리 순금 5돈짜리 황금 열쇠를 줬습니다. 조례 근거에도 없는 예산 1,9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진주시도 같은 해 퇴직 예정 공무원 38명에게 90만 원짜리 황금 열쇠를 지급하면서 3,4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진주시가 이렇게 퇴직 예정 공무원 포상연수와 기념품 구입으로 쓴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5억 원을 넘습니다. 창원시도 이 기간 모두 7억 원 넘게 썼습니다. 가족 390여 명까지 함께 포상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공직이 있다고 해당되는 사람인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상남도와 17개 시군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 5천여 명에게 포상연수와 기념품 구입으로 쓴 예산을 다 합치면 33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김해시와 거창, 의령군을 뺀 경남 지역 대부분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창원과 양산시, 산청, 함양, 합천군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포상연수 예산까지 포함했습니다. 모든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 지원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이용해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이런 국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포상연수를 완전히 금지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급을 자제하라는 새로운 공고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앞다퉈서 대규모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말만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어제 밝혔습니다. 가상적이 국경을 침범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입니다. Танкові та протитанкові підрозділи, які підпорядковані командуванню Об'єднаних сил,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завжди тренуються в умовах, які наближені до бойових. 러시아 또한 같은 날 흑해 함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그제 미국과 나토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서부 국경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Идет перемещение войск в Европе к российским границам. Основные силы концентрируются при Черноморском и Балтийском регионе. 이처럼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e know it. Beginning from 2014, we know that it can be anyway each day. 현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직후 분리 독립을 선포했고 이 내전 과정에서 모두 10,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의 규모가 3차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뭔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일요일, 요일, 화요일은 주말의 검사량 감소에 의한 효과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첫날이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환자 수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발생자 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 사항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고 거리두기 조정 부분이나 아니면 방역 조치, 영업 시간 제한과 관련된 방역 수칙 부분 강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600명 선이다, 700명 선이다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증가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어떤 의료 대응의 어떤 여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유행 때는 상당히 이제 그 11월 중순까지는 어떤 환자 수가 100명 미만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저에 있는 환자의 숫자 자체가 3차 유행에 비해서 4차 유행이 높기 때문에 4차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다. 긍정적인 차이점은 3차 유행 당시에 의료 대응은 병상의 어떤 준비 속도가 조금 늦어서 사망자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4차 유행에 대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지금 이제 병상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일단 방역 조치 그리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1차적인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달과 같은 그런 어떤 집단적인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모든 해외 입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 전에 검사를 받고 입국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의 PCR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확진자에 대한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지역 사회 내로 전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에서 전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태국 정부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봉쇄력을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에 직면한 태국에서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35명을 기록했습니다. 태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심야 유흥업소와 관련됐으며 특히 이번 3차 대유행의 진앙인 방콕 중심가 유흥업소 집단 감염에선 전파력이 1.7배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지난주 전국 77개 지역 중 41개 지역의 유흥업소에 최소 2주간의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 시작된 태국 최대 명절 송크란 연휴 여파로 인구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확산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태국 정부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선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요. 그 대상 지역에는 수도 방콕과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 등이 포함돼 있어 해외 관광객 입국 제한 완화 등 태국 정부의 재개방 조치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과 관광부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우선 일부 단체 관광객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 관광객에도 국경을 개방할 계획인데요. 다만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도착 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혈청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백신 접종 상황이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아도 될 만큼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경제를 개방했지만 관광업은 자국민 대상으로만 제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이 올해 6월에 개막합니다. 특별히 이번 유로는 예년처럼 단일 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에서 분산 개최되는데요. 그중 9곳이 경기장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에 개막하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이 유럽 9개 도시에서 유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유로 2020은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 개막을 1년 연기해 올해 6월 11일부터 한 달간 치러지며 당초 계획대로 대회 출범 60주년을 기념해 유럽 12개 나라, 1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데요. 그중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탈리아 로마 등은 자국의 코로나19 상황 평가와 보건당국의 협의를 거쳐 유럽 축구연맹의 유관중 개최 의사를 밝혔고 독일 뮌헨과 스페인 빌바오, 아일랜드 더블린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유관중 개최 도시 가운데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관중석 4분의 1만 개방하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약 7만 석 규모의 푸슈카시 아레나 관중석을 전면 개방하고 10,000원 관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 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위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기록돼 주민등록번호 등이 보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접종자는 이제 스마트폰 QR코드 방식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허가 마스크 적발. 일명 포장가리로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마스크를 포장만 바꿔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지난해 여름 무허가 마스크 574만 장을 구입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포장지로 바꿔서 판매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허가 마스크 566만 장을 KF94 포장지에 넣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1,140만 개, 43억 3천만 원어치로 식약처는 이 가운데 113만 8천 개를 압류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 판매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탈북민 77% 감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31명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7%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의 수는 135명으로 이후 2분기는 12명, 3분기 48명, 4분기 34명 등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와 각국의 이동 제한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이나 학원 통학 차량까지도 단지 안에 들어오려면 통행료를 내라고 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이 아파트로 오갑니다. 그런데 출입은 제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출입로는 모두 3곳. 3곳 모두 드나들려면 5만 원을 내고 출입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매달 2,500원씩 1년에 통행료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정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 10분 넘게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보증금조로 줬는데 나중에는 통행세까지 내라. 사용료를 내라 이러니까. 뭐 황당하죠.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일부 택배 차량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냅니다. 현재 아파트에 요금을 내는 차량만 40대가 넘습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후원증을 안 끊어놓으면은 그걸 못 가고 뺑 돌아가야 된다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 정차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 입주민 회의를 통해 요금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주민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안에 들어와서 데려가고 내려주길 바라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료 부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업자의 생계 활동까지 지장을 주는 갑질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저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시청권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방송국들을 잘 운용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시청자 대표들과 KBS 경영진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KBS의 각 지역 총국이 자체 제작하고 있는 저녁 7시 뉴스.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변화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그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KBS 시청자위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뉴스의 지속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제작 환경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청자들의 눈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데 양질의 프로를 만들 수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리고 싶고 제작 인원 충원이나 혹은 뭐 제작비 지원이라든지 혹은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그 KBS가 좀 수용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지역에서도 가장 소외된 곳의 시청자까지 배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동해안의 울릉 독도까지도 포항방송국의 영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조업하고 계시는 선박들 이런 분들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지역 시청자들의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제한 프로그램 공모전 같은 그런 개최 의향은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지역 방송국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의 헤드쿼터 기능을 세종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 역량을 좀 더 분산하고 이런 그 상상 그림도 좀 그려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경영진은 또 기존 지역국 외에 생활 권역형 취재센터를 신설해 지역 뉴스를 더 촘촘히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이통사 KT가 불법 보조금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 개통을 고의 지연했다는 내용 지난해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등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KT는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신형 삼성 갤럭시 노트를 사전 예약해 구매한 가입자 일부가 수일간 개통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KBS 취재 결과 KT 측이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해 고의적으로 개통을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입자가 급증할 경우 불법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규 개통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겁니다. 갑자기 이제 10시 50분부터 개통이 안 돼요. 전면적으로 다 개통이 막혔어요. 번호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KBS 보도 이후 전면적 실태 조사를 벌인 방통위가 KT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KT에 1억 6,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의 즉시 중지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 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전 동의 없이 최장 6일간 개통 지연된 피해자는 19,400여 명, 각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개통을 지연한 사례가 14,900여 명, KT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개통을 중단시킨 경우는 4,4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한테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가 본인이 개통을 취소하고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KT는 징계 전 의견 진술을 통해 신규 단말기 출시로 인한 전산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옷을 입으면 갑자기 힘이 막 세지는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도 그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다리에 붙이면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 옷감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정다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씨줄과 날줄이 만나 선은 면을 이루고 전통 공예방이 아닌 첨단 과학 실험실에서 옷감 짜기가 한창입니다. 이게 이제 배틀장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공학을 전공하고 배틀질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연구원들. 이들이 짜고 있는 얇은 검은색 실은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열을 주면 수축하는 성질을 이용해 이른바 근육 옷감을 만드는 겁니다. 형상기억 합금 6.6g을 만약에 붙이면 개의 1,500배인 10kg의 힘을 몸에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옷감을 팔에 붙이고 아령을 들었더니 맨몸일 때보다 근육을 사용하는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네킹 다리에 붙이고 수축시키면 마네킹이 벌떡 일어섭니다. 옷감이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특히 센서가 몸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해 원하는 시점에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사람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동 모터가 필요 없어 가볍고 제작 비용이 저렴한 것도 근육 옷감의 강점입니다. 어르신들이 근육 감소로 인해서 좀 불편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일상생활을 보조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힘든 분들 도와주는 걸 뛰어넘어서 운동 능력을 키운다거나 이 근육 옷감이 상용화되면 택배와 물류, 간병과 같은 힘든 육체 노동이나 재활 훈련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9년 만에 복제 인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히는 노매드랜드도 국내 관객들을 만납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 서복.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직 정보국 요원은 이 복제 인간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둘만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왜? 공상 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 복제 인간이 주인공이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떤 장르, 어떤 그릇에 이제 이 기획 의도를 녹일까 고민하다가 채택된 소재가 복제 인간이었던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영원하다는 건 뭔지 복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관객을 향합니다. 이 깊은 주제의식을 다 담아내기엔 선악 구도가 다소 진부하고 예상 가능한 결말로 흘러가지만 두 배우의 호흡, 연기력만큼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헤아리면서 결국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구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 중년 여성은 자동차를 집삼아 떠돌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돼 길 위에서 살아가는 현대판 유목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지만 길 위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은 다른 희망을 품게 합니다. One of the things I love most about this life, there's no final goodbye. Let's just say I'll see you down the road. 언론인 제시카 브루더가 쓴 원작을 토대로 성실히 일하며 살던 중산층이 어떻게 무너지고 변화했는지 조명해 세계 주요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힙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들의 일상을 날 것 그대로 담아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집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청과 경북, 전북 내륙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1.8도, 봉화와 제천, 장수도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서울도 6.3도로 다소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스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 18도로 포근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서울 6.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4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18도, 대구 18도 예상되고 광주와 강릉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접종 후 혈전 사례가 보고된 얀센 백신과 관련해 다음 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 백신의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731명을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상향을 고민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는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과 군당국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지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청와대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안전성 논란이 자꾸만 불거집니다. 일단 얀센 백신, 미국에서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지자 유럽도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쯤에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혈전 논란이 불거졌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퇴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14일 얀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안전성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뒤 나타난 특이 혈전 사례를 검토해온 EMA는 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해 EMA 차원의 권고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EMA는 또 공식 권고가 나오기 전까지 얀센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사례를 근거로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얀센 측은 유럽에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Und ich denke, das ist auch aus meiner Sicht eine ganz wichtige Botschaft an die Menschen, denn sie müssen sich darauf verlassen können, dass die Impfstoffe sicher sind. 이미 얀센 백신 3만여 회분을 받은 스웨덴은 접종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한편 덴마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perts were now convinced of the plausibility and the causality of this rare syndrome of VITT. It is a very serious case. We also have a risk estimate of 1 in 40,000 of vaccinated. 접종 중단 사태 등으로 백신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화이자 백신 5천만 회분을 당초 예정보다 이른 2분기에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이번 분기부터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신중해지게 됐습니다. 일단 백신 수급 문제를 고려해서 도입 결정 자체는 철회하지 않되 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또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계약한 얀센 백신은 모두 600만 명분입니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과 물량은 미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접종되지 않은 만큼 해외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얀센 백신을 허가한 식약처도 얀센 측에 외국에서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1,808만 8천 회분입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어제 25만 회분이 도착해 지금까지 150만 회분이 들어왔고 오는 6월까지 550만 회분이 더 반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정된 물량만으로도 상반기 내 1,2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안정한 백신 수급 상황은 계속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0세 미만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얀센 백신의 안전성 검토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 여기에 정부가 2천만 명분을 계약한 모더나사는 미국에 7월까지 백신 2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외 지역은 공급망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다고 언급해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와 공급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분기 내로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 물량을 총 271만여 회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제약사별 도입 물량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은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31명,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에서만 무려 200명대 중반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부산과 울산이 요즘 계속 잇고 있습니다.
요즘 봄이 되면서 사람들 긴장이 많이 풀리는 면이 없지 않은데요. 지난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을 집계해봤더니 3,470여만 건으로 직전 주말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더 늘었습니다. 주말 이동량이 3,667만 건으로 전주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차 유행 시작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사회적 긴장이 이완된 증거라고 방역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은 어제부터 또 서울과 경기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렸는데요.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의료진으로부터 받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거리두기 상향을 고민할 상황이라면서도 일단은 이번 주까지 좀 더 지켜본 뒤에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할지 여부 등을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광장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 관련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미 협상을 위한 카드를 곧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미국에 대한 여러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긴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정보당국 총책임자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현지 시간 14일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이 주변 정세 재편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미 정보당국 보고서가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대미 협상을 위해 올해 안에 핵이나 미사일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전망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있는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미 북부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concerned about capacity from the 10 October parade that we saw in North Korea to ensure that I maintain enough capacity for the total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could launch at the United States.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미 정보당국의 분석은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안보 위협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위협만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미군 당국자의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 역시 그동안 상하원에 출석했던 인사들이 전력 증강 필요성과 함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어서 우려가 매우 크다는 뜻을 주한 일본 대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다음 날 마침 IVC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달라고도 했는데 환담을 나누는 외교 행사에선 이례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 나아가 제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재판소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 정부는 우선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001년 영국이 해안가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인 목스 생산 공장을 건설하자 아일랜드 정부가 재판소로부터 오염 방지 협의 등의 잠정 조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법적인 쟁점은 결국은 안전성, 위험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적으로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제소 언급에 일본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 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어제 그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막자는 내용으로 LH 사태가 8년간 잠자던 법안을 깨운 셈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법 내용을 박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부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을. 적용 대상 공직자들,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병역 판정, 수사와 재판, 인사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다룬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부패 법들이 그간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표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뉴욕에서 9.11 테러가 벌어진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탈레반을 몰아내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등 긴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침표를 찍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날짜도 딱 9월 11일까지로 맞췄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영원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I've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부시 전 대통령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울러 대통령이 4번 바뀌었다며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이젠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군하는 동안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도 이에 발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7천여 병력의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NATO discussed the way forward today and decided that we will start the withdrawal of NATO rescue support mission forces by May 1st.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비호한 아프간 집권 세력 탈레반을 공격하며 시작됐습니다. 전쟁 직후 탈레반은 실각했고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도 사살됐지만 아프간의 정세 불안과 탈레반 잔당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로 미국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20년간의 전쟁에서 2천 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고 2만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에 투입한 예산만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발표 직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아프간에서 전사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미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해 9월 11일까지 완전히 철군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촉발했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입양한 아기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두 피의자 양부모에 대해서 어제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양모에 대해서는 사형,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한 달 뒤에 내려집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부모를 찾은 지 9달 만에 숨진 정인이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울먹이기도 했던 장 씨는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면서도 아이 배를 밟은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건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는 증인으로 나와 장 씨가 정인이의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강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속도가 낮고 아주 강한 힘이고 접촉 면적이 넓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일부러 만든 물체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부하 직원 폭언 논란이 불거진 여당 출신의 마사 회장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마사 회장은 자신의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의혹의 발단입니다. 이 지시에 대해 인사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김 회장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X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 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엔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 회장은 제17대와 18대, 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해수의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과거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사업체를 설립했고 2년 뒤에 정리한 뒤 업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략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이 LG와 함께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겠다고 강조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발표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GM은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LG와 우리 돈 2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GM과 LG가 이곳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 23억 달러 규모로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공장에선 GM의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할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GM은 최근 앞으로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우리 돈 30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도 미국 내 배터리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거라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습니다. GM과 LG의 미국 내 배터리 제2공장 설립 계획은 현지 시간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이 연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투자 발표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도 대대적인 공격적 투자를 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The plan I propose i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rebuild America, protect our supply chain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 정부와 백악관의 중재로 배터리 분쟁을 벌이던 SK 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총 2조 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과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과의 합당에는 대체로 찬성이지만 전당대회가 먼저냐 합당이 먼저냐 순서에는 이견이 있고요. 차기 당대표의 권한을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7 재보선 일주일 만에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두고 기싸움이 반복되는 데 대해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하는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야권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엔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합당을 먼저 마무리 짓고 국민의당과 함께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이른바 통합론과 합당이 미뤄지더라도 전당대회 준비는 시작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강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단일 대우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더 단단해진 야권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자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현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 일정을 공개하고 또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공정한 인사로 저는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초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도부 선출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 체제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지도 체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많이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보선 선거 당일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탈당했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된 상황이지만 탈당으로 사실상 징계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다소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경기도와 강원 지역, 또 충청과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대관령이 영하 1.8도, 봉화와 제천, 장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6.3도로 다소 쌀쌀한 아침입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따스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진주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강릉 19도,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범죄, 바로 전화금융 사기인데요. 때로는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취업준비생이 이 사기단에게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사를 사칭해가며 피해자를 압박했던 장본인을 비롯해 조직원 100명 가까이가 일망타진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0대 청년에게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기범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하기 전에 돈 먼저 인출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자택 소재지로 소환장이 먼저 1차적으로 발부가 되고요.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에요.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인턴 일을 하며 모은 420만 원을 몽땅 날린 데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압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한 청년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글을 올렸고 2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당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당 98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말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40대 조직원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근거지인 중국에서 활동하다 최근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중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한 달 뒤에 범행을 그만두고 국내로 입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전화금융 사기 범죄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98명 가운데 2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몇 달 전 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출신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우리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목사를 꿈꾸며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타이완인 정일인 씨. 지난해 11월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 52살 김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신호 위반은 물론 과속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에 2년이 더해진 건데 해당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만 28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렌즈가 돌아가는 등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럴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저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안 할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타이완에서 선고 소식을 들은 정 씨의 부모님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범죄가 줄어들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And I hope this verdict will prevent more drunk driver in Korea and to help more family from destroying because of drunk driving. Thank you. 앞서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차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결국 택배 기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량 출입을 막으면 우리도 집집마다 개별 배송을 해줄 수 없다. 기사들이 택배를 단지 입구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가봤습니다. 지난 8일 5,000세대 규모 서울 한 아파트 단지. 택배 노동자들이 화물차 대신 수레에 택배 상자를 싣고 단지 안을 오갑니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제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상자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쌓고 있습니다.
개별 배송을 중단한 겁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안전을 위해 차 없는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자 측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단지 내 차량 속도 제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주자 측은 거부했습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 높이가 낮은 저상 차량을 써서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니는 택배 노동자들도 많다고 맞섰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주차장으로 저장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사실 이 아파트는 가만 냅두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저상 차량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택배 노동자 입장입니다. 지하로 배송이 가능한 저상 차량입니다. 직접 올라와 보면 이렇게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작업이 훨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려야 300개를 못 실어요. 그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량이 400개 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택배 노동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별 배송 중단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최근 마약 밀수도 사람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편이나 화물을 통한 경우가 훨씬 많아졌답니다. 코로나19 영향인데요. 관세청이 세계 여러 나라와 합동 단속을 통해서 7,000kg에 가까운 마약 밀수를 적발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캄보디아에서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온 실타래입니다. 포장을 뜯고 실을 벗겨내자 은박지로 감싼 뭉치가 나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건 흰색 가루, 필로폰입니다. 2월 중순 말레이시아에서 특송 화물로 온 종교용품에도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우편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사람이 직접 옮기는 게 어렵게 되자 우편 화물을 악용하는 겁니다. 관세청이 멕시코 등 세계 79개 나라,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와 함께 2월에 합동 단속을 한 이유입니다. 우편만 하더라도 한 15만 건 정도의 어떤 그 포장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모두 다 검사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공급하는 국가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용이하게 마약을 적발할 수 있고요. 이번 단속을 통해 세계 48개 나라에서 마약류 6,700kg이 적발됐습니다. 암페타민이 가장 많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도 적지 않게 확인됐습니다. 태국에서 자동차 부품에 숨겨온 필로폰이 우리나라에서 적발됐고 인형에 숨겨 네덜란드에서 보낸 엑스터시는 칠레 세관에 걸렸습니다. 이번 단속을 제안한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통해 단속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단속 참가국 회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공조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서복이라는 복제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본 영화가 개봉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히는 노매드랜드도 국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김지성 기자입니다.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 서복.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직 정보국 요원은 이 복제 인간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둘만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왜? 공상 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 복제 인간이 주인공이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떤 장르, 어떤 그릇에 이제 이 기획 의도를 녹일까 고민하다가 채택된 소재가 복제 인간이었던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영원하다는 건 뭔지 복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관객을 향합니다. 이 깊은 주제의식을 다 담아내기엔 선악 구도가 다소 진부하고 예상 가능한 결말로 흘러가지만 두 배우의 호흡, 연기력만큼은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헤아리면서 결국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구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 중년 여성은 자동차를 집삼아 떠돌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돼 길 위에서 살아가는 현대판 유목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지만 길 위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은 다른 희망을 품게 합니다. One of the things I love most about this life
There's no final goodbye. Let's just say I'll see you down the road. 언론인 제시카 브루더가 쓴 원작을 토대로 성실히 일하며 살던 중산층이 어떻게 무너지고 변화했는지 조명해 세계 주요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꼽힙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들의 일상을 날 것 그대로 담아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나왔던 민간 개발 움직임은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이어서 2차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50년 전 지은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형 아파트가 한 달 보름 만에 2억 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데다 규제 완화로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15%, 20%까지 오른 상태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껏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들은 사실상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재건축발 집값 과열 우려에 서울시와 정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국토부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개발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도심 복합개발 2차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50%포인트 넘게 높아져 토지주의 수익률도 더 좋아진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건은 주민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공주도 공급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해 13,000톤이 넘는 수산물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부산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벌인 방사능 검사 건수입니다. 전체 58건 가운데 일본산은 19건, 모두 가공식품입니다.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3년치 검사 건수만 봐도 단 49건에 불과합니다. 평균 한 달에 한 건 꼴입니다. 각 구군에서 방사능 시험할 만한 거를 수거해와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그거를 시험을 하고 안 가지고 와서 저희가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수산시장이 있는 한 구청에 방사능 검사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입산 일본 건데 국산으로 팔고 있다 그런 게 의심이 된다거나 이래가지고 그걸 의뢰한다든지 전 단계에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따로 저희가 의뢰하고 이런 건 없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 수산물은 한 해 13,000톤가량. 부산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시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오염수를 통해서 오염수를 넘어서라도 우리 연안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모든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더욱더 해야 되겠고.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인력마저 5명에 불과한 데다 분석 장비도 4대밖에 없습니다.
충분치 않은 검사 현실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옷을 입기만 해도 힘이 세진다. 영화에서나 가능하던 일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다리에 붙이면 근력을 크게 높여주는 이른바 근육 옷감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씨줄과 날줄이 만나 선은 면을 이루고 전통 공예방이 아닌 첨단 과학 실험실에서 옷감 짜기가 한창입니다. 이게 이제 배틀장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공학을 전공하고 배틀질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연구원들. 이들이 짜고 있는 얇은 검은색 실은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열을 주면 수축하는 성질을 이용해 이른바 근육 옷감을 만드는 겁니다. 형상기억 합금 6.6g을 만약에 붙이면 개의 1,500배인 10kg의 힘을 몸에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옷감을 팔에 붙이고 아령을 들었더니 맨몸일 때보다 근육을 사용하는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네킹 다리에 붙이고 수축시키면 마네킹이 벌떡 일어섭니다. 옷감이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특히 센서가 몸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해 원하는 시점에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사람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동 모터가 필요 없어 가볍고 제작 비용이 저렴한 것도 근육 옷감의 강점입니다. 어르신들이 근육 감소로 인해서 좀 불편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일상생활을 보조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힘든 분들 도와주는 걸 뛰어넘어서 운동 능력을 키운다거나 이 근육 옷감이 상용화되면 택배와 물류, 간병과 같은 힘든 육체 노동이나 재활 훈련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유독가스나 위험물질 누출 같은 각종 화학 사고로 사상자가 끊이지 않는데요. 사고 직후 제대로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화학 사고에 대비한 가상 훈련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제조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인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를 가정한 훈련입니다.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오던 연기가 금세 커집니다.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즉각 밸브를 잠그고 구멍을 메웁니다. 한쪽에선 25톤 탱크롤이 전복 사고 대피 훈련이 한창입니다. 염산이 흘러나와 화상 등의 우려가 커지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급히 대피합니다.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해 가스나 아니면은 가연성 가스들이 풍부합니다. 큰 화재나 아니면 대형 사고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119로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66건의 화학물질 사고로 42명이 숨지거나 다친 상황. 다양한 화학 사고에 좀 더 생생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상현실 훈련까지 도입됐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담긴 저장 탱크와 연결된 이 배관 부분에서 주로 누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땐 밸브를 잠그고 전원을 끈 뒤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멀리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밸브, 플랜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서 봄철로 가는 해빙기에는 이러한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반응과 확산 속도가 빨라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화학사고. 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점검과 훈련, 신속한 조치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최선책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이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 방해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서 지역 국회대로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2 지하차도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을 지나 목동교 진입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남부 순환로 오늘 여유가 있는데요. 낙성대 까치고개에서 사당 방면으로는 가실 만한 상황이고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밀리는 가운데 나라남 화랑로, 화랑대 사거리 일대로는 수월한 흐름입니다.
사평로 사평 지하차도에서 반포 나들목 쪽으로도 역시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교통 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여의도 LG 트윈센터 앞에서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양방향에서는 성능 개선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지만 불발됐던 법안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이 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이딴 부당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이해충돌 논란은 이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땅에 시 예산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을 진행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정현복 광양시장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이 과거 창업했던 회사에 51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가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는 회피하거나 사전 신고해야 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도 금지됩니다. 가족을 채용하거나 이들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소급 적용은 제외하면서 LH 투기 부당이익 환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의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되고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00~600만 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랜 논란 끝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들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지된 미공개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1차 방어막일 뿐 만능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대관령과 제천, 장수와 봉화, 영하권 추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겠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